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3조차의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짚어보고 오늘은 이제 규제 대상 광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덟 번째,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는데, 끝부분만 살짝 살펴보고, 오늘 규제 대상 광고의 유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광고의 사회적 영향은 거의 마무리를 했고, 그죠? 우리가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끝부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성적인 소구, 성적인 섹스 어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문화 종속 이야기까지 조금 논의를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종속 이론은 지난번에 우리가 TV의 특성 이야기를 하면서 종속 이론은 이제 제가 큰 동그라미 아니라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중심부 코어가 있고 이 주변에 큰 동그라미 그 주변이죠. 퍼리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은 항상 선진국들, 웨스턴 문명이죠. 그죠? 서구 문명, 선진국들이 있고, 주변부에 이제 특히 제3세계 국가들,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발전을 웬만큼 한 국가가 아닌 더 저개발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 자, 광고는 우리가 성적 소구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다른 가치도 그렇지만, 특히 성적 소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사회, 특히 서구에서도 가장 이 성이 개방적인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 혹은 독일 같은 나라가 굉장히 개방적인데, 걔들이 성적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이 범위하고, 예를 들어 아시아권의 유교 문화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 특히 또 이슬람 문화권은 굉장히 여기에 엄격하니까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충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제3세계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덜 성숙했고 철저하게 주변부예요. 그래서 서구 문명, 특히 미국이라든가 서구 국가들의 문화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중심에서 주변으로 영향력이 행사가 되지 주변에서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고유한 전통적인 혹은 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고 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대중문화라든가 그죠? 광고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강요를 받죠. 어차피 제3세계 국가의 문화적인 가치가 서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확산되고 전파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호기심에서 잠깐 관심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특히 최근에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유사해요. 흡사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참 궁금한 게 K-팝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K-팝 가수들의 노래가 한국말로 부르는 노래인데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또 아랍어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열광을 하는 아주 많은 여기는 제3세계뿐만이 아니고 이 서구사회 선진국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젊은 친구들 10대 20대들이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건데 하여튼 이 문화 종속의 위험성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성적인 소구 광고에 대해서.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냉소주의는 7가지의 사회적 영향 중에서 발생 가능성은 가장 낮을 거라고 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도 좀 있어 보인다. 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 6번째의 얘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7가지 광고의 사회적 영향은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고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냉소주의는 언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 언어 체계가 있는데, 그죠? 우리의 언어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광고가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약간의 그 잘못된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급식체처럼 혹은 뭐 겪으면의 유행어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 체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원론적인 언어 체계에 뭔가 문제를 야기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서 사고를 하고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세상을 우리의 인식과 판단 구조를 자체를, 그죠?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언어 자체에 지금 신뢰성이 약간 무너지게 되고 언어의 가치가 절하되게 되면 우리의 세상 인식 자체가 약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 그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 도구인 언어 자체가 약간이라도, 그죠? 문제가 있다, 체계가 약간 그 허물어졌다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야. 쉽게 표현할게요. 자,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망원경이 찌그러졌다, 어떨까요?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약간 찌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그 수단은 뭐야? 언어예요. 그 언어 자체가 렌즈가 찌그러지듯이 약간의 언어 체계가 약간 왜곡됐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판단의 내용 자체도 왜곡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까딱하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자, 그렇다면 냉소주의는 뭡니까? 무조건 의심하고, 그죠? 회의를 갖는 거, 굉장히 부정하는 거야. 굉장히 그 냉담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항상 불신감이 생겨,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면 권위적인 거에 대해서 항상 불신감을 가지게 되니까 매체에 대해서도 가지게 되고 광고에 대해서도 가지게 되고, 하여튼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불신을 가지게 되고 항상 음모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진 않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자, 2번의 단계로 갈 수도 있다. 극단적인 냉소주의.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소주의를 심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아노미 상태가 돼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기준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의심을 하고 의문시하고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범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무규범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말도 그렇고 진실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 친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저런 말, 왜 이런 말을 할까 의심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나는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 그럼 응집력이 생길 수가 없어.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공동체 의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끈끈하게 정으로 뭉쳐져 있고 연결이 막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응집력 아닙니까? 사회적인 유대관계고. 그게 없다면 어때요? 나 혼자 사는 거야.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마음 터놓고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나는 어때요? 모래알처럼 흩어진 하나의 알갱이, 하나의 개인에 불과하고 고립되는 거고 원자화돼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기업이나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쁘지는 않아. 왜? 굉장히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소비자라면 자극에 굉장히 취약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빵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굉장히 광고는 잘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공동체적 의식이나 인식은 소멸되고 상표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만을 인식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자, 처음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굉장히 고립되게 돼, 결과적으로. 그러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취약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거고, 그럼 광고가 원하는 상업적인 목적 달성에 우리는 희생물이 되는 거야. 희생양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사회적인 영향은 도덕성에 강한 건데, 종교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광고는 반도덕적이죠. 오로지 상업적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의 교리와 이상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상시된, 왜?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이에요. 광고는. 자, 물질주의적인 조건화 과정이다. 뭐 조건화, 뭐 복잡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물질주의를 강조하는 거다. 광고란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싼티 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앞부분에서. 그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만들고. 오로지 이 사람들의 이런 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이 되고 우리한테 당연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구매에 대한 욕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친교를 해야 된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신제품 나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사고 싶다. 사야지. 그래서 사고 싶다는 그것만 계속 지배를 받는 거니까 개인의 발전이라든가 사회적 발전에는 분명히 도움이 안 되죠. 왜? 굉장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되니까. 특히 요 욕망, 나태, 탐욕, 자부심, 프라이드 요 4가지의 제약을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한다. 광고에서. 자, 그래서 광고는 물질주의의 도덕성. 물질주의의 도덕성이 뭡니까? 상품이 최고야. 소비가 미덕이야. 이게 물질주의의 도덕성이에요. 자, 과거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뭡니까? 종교에서는 뭡니까? 청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부패하지 않고, 그러고 굉장히 뭡니까?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안빈 낙도, 청빈, 이런 개념이 종교적인 도덕성인데, 이거는 뭡니까? 물질적인 도덕성이니까 소비가 미덕이야. 일단 많이 소비하고 구매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상품, 종교의 교리를 복음하는 게 아니고 상품을 복음을 하는 것이 바로 광고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가 있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니까 굉장히 태폐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태폐적, 향락적 속성이 만연될 수가 있고 이런 숭고한 가치,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런 숭고한 가치들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의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경쟁, 그죠? 그리고 질투. 자, 그런 것이 담겨 있단 말이야. 흥분. 그래서 이 철저하게 반도덕적이다. 종교란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에서 어떻게 이 4가지 제약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가? 자, 성적인 욕망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성적 소비를 하는 이유가 그 소비자들한테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을. 그리고 나태. 자, 종교에서는 뭡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뭡니까? 웬만큼 했으면 좀 쉬어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라. 그죠? 휴식과 오락을 추구하도록 확 부추겨요. 또, 돈을 벌어서 이렇게 비싼 우리 제품을 잘 사용해서 남들보다 더, 남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한번 돼봐라. 명예를 가져야지만이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탐욕을 부추기는 거고, 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 같은 거, 고급 브랜드의 자동차 광고는 항상 프레스티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회적 지위. 남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 차를 탈 수 있고, 우리 차를 타면 남들한테 그 사람의 이 차를 구매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부심 혹은 또 심하게 표현하면 자만심을 부추깁니다. 자,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7대 죄악,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요 4가지에다가 시기, 질투하는 것, 그리고 화를 많이 내는 것,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게 7대 죄악이죠. 참고 삼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8장 광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저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조금 강의를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9장 규제 대상 광고의 유형 9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뭐 교재가 혹시 뭐 빌렸다든지 한 분들은 교재 17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뭐 외국도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은 규제가 좀 심한 국가죠, 그죠? 자, 한국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만한 광고는 이제 첫 번째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그리고 기만, 오도 잘못 이끄는 오도 미스리딩 하는 거, 그리고 품위를 아주 떨어뜨리는 광고, 좀 저접함, 그러니까 저속한 광고, 비교를 하는데 조금 잘못 비교하는 거, 비방, 그 남을 헐뜯는 거, 그리고 모방 표절 복제, 그리고 마지막 특히 어린이 광고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명심하시고 이제 이 9가지의 규제 대상 광고의 유형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자, 현실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과장이라든가 기만, 허위는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은 안 됩니다. 가장 이게 흔하게 우리의 그 전달이 되는 거고 사법적 처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광고들인데, 이제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자, 요거 기억하십시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허위 광고이면서 기만 광고일 수도 있고, 과장 광고이면서도 기만 광고일 수도 있어요. 기만 광고가 가장 많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완전히 이게 단절되고 분리된 개념은 아니에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교집합이라는 게 있죠. 서로가 약간 그 일치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일치되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완전히 별개 공집합이에요. 비인집합. 근데 교집합은 뭔가 일부는 그 유사한 게 있고 같은 게 있다. 자, 그러면 상호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니까 결국 그 허위면서 과장일 수도 있고 허위면서 기만일 수도 있고 과장이면서도 기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왜 이게 또 비슷합니까?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그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허위 광고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거짓말입니다.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딱 드러나는 거. 팩트가 아닌 거예요. false. 그야말로 거짓. 거짓 정보를 광고에 제시하는 거야. 의도적이지, 당연히. 자, 몰랐습니다. 법정에 가면 항상 그 얘기 하죠. 저는 이게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거의 대부분에게 99% 이상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일단 한 건 한탕주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고 많이 팔아먹고 도망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허위 광고를 가끔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죠? 거짓말인 걸 객관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입증을 하기가 쉬워요. 진짜다 가짜다 이거는 팩트만 들이대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가장 크게 받는 게 허위 광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자명하게 알아요. 광고주도. 그래서 함부로 그 허위 광고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저 광고의 내용에서 뭔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죠? 그게 바로 허위 광고입니다. 거짓말 하는 광고. 자, 사례를 보시면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홍삼 성분이 1도 없어. 1도 없는데 홍삼 제품이라고 막 강조를 했다면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써겼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야. 이건 뭐야? 거짓말이에요. 허위예요, 허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엄한 처벌을 받아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뭐 법정에 가서 나는 몰랐다, 나는 국내산인 줄 알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딱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아파트를 분양하는 광고를 합니다. 한강에 뭐 예를 들어 조만간이 끝내준다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뭐야? 하나도 안 보일 때. 이건 뭐야? 거짓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죠. 허위 광고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허위 광고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금방 드러나요. 자, 과장이라는 것은 실제보다 좀 부풀리는 거죠. 그죠? 과장되게,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 과장 광고는 굉장히 애매해요. 판단하기가. 자, 누구한테는 과장이 심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 누구는, 뭐,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결국 소비자의 판단에 근거를 하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가 쉽게 이게 과장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애매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장 광고도 규제를 하고 심하면 처벌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 사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뭐 비현실적이다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야. 왜? 단순한 허풍이라고 쳐요. 허풍 광고라고 칩니다. 과장 광고하고 허풍 광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허풍 광고는 크게 사법적인 처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뻥을 예를 들어 친구 중에 조금 항상 이야기할 때 좀 과장되게 뻥을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걔를 뭐 법원에다가 고발하지는 않잖아요. 뭐 쟤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근데 참 애매하단 말이야.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과장 광고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듭니다. 변비약을 광고하면서 모델이 변비약을 먹고 막 날아다녀. 이거는 뭐야?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려요. 자, 변비약을 먹고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크게 소비자를 뭐 크게 현혹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변비약 먹고 하늘을 난다.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뭐 서너 살 먹은 애가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크게 현혹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요 정도는 허풍으로 치는 거예요. 허풍, 퓨어퍼리의 개념으로 치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햄버거 광고를 하는데 자, 잡지에다가 혹은 신문에다가 햄버거 패티를 실제보다 2배 크게, 2배 두껍게 만약에 광고를 했다고 칠게요. 이거는 뭡니까? 소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죠. 내가 실제 매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지불하고 햄버거를 샀는데 광고됐을 때는 패티가 막 빵 두께만큼 두꺼웠는데 실제 가보니까 빵 두께 반도 안 돼. 이건 뭐야? 소비자를 현혹시킨 거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만든 거야. 또 한 번만 발라도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것도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과장은 과장이에요. 이런 것은 까딱하면 현혹을 시킬 가능성이 큰 거야. 특히 여성분들은 뭐야 피부에 아주 민감해요. 혹시라도 저게 진짜일까 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 같으면 이 표현에 자, 우리 크림을 바르면 10년은 젊어 보인다. 물론 과장은 과장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요 표현 자체가 참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까딱하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좀 심하단 말이에요. 자, 요런 표현에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강하지는 않지만 아주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배타성을 지닌 절대적인 표현, 최고, 최대, 최초, 제일 먼저 이런 표현은 쓰면 무조건 걸립니다.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세계 최초. 그러면 분명히 이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국내 최초 입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먼저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뭐야? 허위가 돼요. 또 결국 이거는 소비자를 꼬시려는
속이려는,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만 광고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근데 최고의 품질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세계 최초 어떻게 입증할 거야?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무조건 걸려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이런 표현은 안 써야 됩니다. 쓰면 일단 걸려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만 광고. 광고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고 규제 빈도가 많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위면서도 기만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면서도 기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거를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구성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기만 광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만 광고는 굉장히 더 포괄적이에요. 과장이나 허위를 다 포함할 수도 있어. 기만 광고. 결국 기만적이다, 디셉티브하다는 얘기는 속이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지켜야 할 믿음, 성실성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속이려는 그런 자세로서 뭔가 임한다, 기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뭔가 현혹되게 만들어 가지고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 이게 바로 기만이에요. 자, 과장 광고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과장 광고의 범위를 좀 지나치게 넘어가는 거야. 자, 아까 우리가 세계 최고, 이건 뭐야? 사실 입증할 수 없는 얘기야. 그냥 질러보는 거야. 과장의 정도가 심하죠. 이거는 사람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만적이니까. 속이려고 아예 시작을 하는 거야. 자,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사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건강보조식품들이 맨날 걸리는 게 기만 광고로 걸리는 겁니다. 뭐, 녹용, 대보, 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는 것처럼,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자기 제품을 사서 사용하게 되면 특정의 효과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처럼 근거 없는 단정적인 표현. 자, 우리의 무슨 약을 드시게 되면 뭐 관절이 팔팔해가지고 뭐 기어다니는 할머니가 뛰어다니고 이런 식의 표현. 근거 없어요.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어쩌다 뭐 1000명 중에 1명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착각을 유발하는 거야. 자, 저 제품을 사서 내가 먹게 되면 내 아픈 무릎이 다 나을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만. 하여튼 속이려는 자세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정말 심했습니다. 항상 보험은 뭐야?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광고할 때는 다 보상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약관을 보시면 단 예외 조항이라고 있는데 너무나 예외 조항이 많아. 그럼 이건 뭐야? 처음부터 크게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깨알 같은 걸 치요. 자, 자기의 좋은 점, 조금 과장된 것은 막 크게, 막 헤드라인처럼 크게 막 제시를 하면서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정말 돋보기 갖고 읽지 않으면 못 알아채는데 보면 예외 조항.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예외 조항이 다 걸리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광고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험 약관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됐죠. 혹시 여러분들이 뭐 IPTV나 케이블 보시다 보면 보험 광고 보시면 마지막에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약관을 읽어줄 거야. 안 하면 걸려요. 기만 광고로.
자, 그래서 뭐 근거 없는 단정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하여튼 속이려는 의도가 심한 거야. 하여튼 물건은 제품에 대한 착각을 유발하는 소지가 있고 현혹시키는 건 다 기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그게 기만이에요. 의도와 무관하게 이런 것이 나타났다. 그거는 기만이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만 광고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기만 광고에 해당이 돼요. 자, 세 번째는 오도 광고입니다. 사람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 개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도하고 무관합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하여튼 요런 광고가 있으면 요건 처벌의 대상이 돼요. 자, 물론 약한 처벌입니다. 기만이나 허위 광고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처벌을 받겠지만 소비자를 잘못, 미스, 리딩, 이끌어가는데 잘못 이끌어가는 게 만드는 거야. 소비자를 잘못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광고. 의도든 의도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도는 그 관계없어요. 오도 광고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 해석 과정에서 소비자가 뭔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오도 광고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오도 광고.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어떻게 소비자들이 해석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오도 광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사례를 보시면 확실히 구별이 갑니다. 자, 식물성 식용유를 광고한다고 칠게요. 자, 식물성 식용유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거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동물성 지방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지방에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광고를 합니다. 동물성 기름에만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식용유에는 콜레스테롤이 0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는 야, 이 식용유 끝내주네.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다네. 그럼 굉장히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거야. 자, 소비자가 식용유를 과도하게 사용해도 괜찮겠네. 오해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처벌해야 돼요. 시정명령 내립니다. 뭐 벌금형은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시게 되면 그게 바로 오도예요. 자,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했죠. 식용유에 콜레스테롤, 자기 식물성에 콜레스테롤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우리 식용유에는 콜레스테롤이 1g, 0.0g도 없다.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사실이야. 사실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소비자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 그게 잘못 이끌어갔단 말이야. 그게 오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다섯 번째 광고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 자, 그러니까 조금 그 저속한 광고라는 뜻이 될 겁니다. 소비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참 왠지 눈살 찌푸리게 만들거나 언론의 품위, 매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표현들. 이런 광고를 우리가 흔히 품위 손상 광고인데 이것도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이라든가 뭐 공포감을 지나치게 위협 소구를 쓰는데 공포를 너무 심하게 유발한다거나 좀 혐오스러운 장면 혹은 모습 표현을 사용한다든가 자,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도 잘못됐죠. 성적 소구는 당연히 품위 손상 광고예요. 과도하게 신체 노출하거나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지. 또 장애인 같은 그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것. 폭력, 마약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자, 사례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적 소구예요. 가장 빈번하게 지적당하는 게 또 이거고. 소비자의 뭘 끌기 위해서 합니까? 성적 소구는 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초적 욕구인 성적 소구에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성 역할과 가치관의 악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뭡니까? 우리가 그때 앞부분에서 둔감한 이론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성소구라든가 성적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 환기라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기라는 개념보다 둔감해진다는 이 둔감화 이론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고 그 둔감화 이론 때문에 이 특정한 사회나 특정한 문화권에서의 성에 대한 성적 표현에 대한 가치관을 혹은 수용의 범위, 수용의 한계, 수용의 정도를 어떻게 합니까? 더 자꾸 높여가게 돼요. 그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 품위를 떨어뜨리는 광고 당연히 그죠? 그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비교 광고인데 비교 광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자사 제품하고 경쟁사나 경쟁 제품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거론하면서 자사의 우월성을 당연히 표현하겠죠. 그죠? 자사하고 상대의 경쟁사를 얘기하면서 우리보다 제가 더 좋아요라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 항상 우리가 뛰어나다, 더 낫다, 우월성을 표현하는 게 비교 광고인데 비교 광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제대로만 이 비교 광고를 집행한다면 사실 소비자한테는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비교라면 소비자한테 굉장히 구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좋은 거야. 비교 광고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근데 비교 광고는 이제 자 3번부터 먼저 할게요. 짧으니까 근거 없이 타 회사보다 우리가 무작정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건 안 되고 또 근거 없이 타 회사를 막 깎아내리면 뭡니까? 이건 비방하는 거, 욕하는 거밖에 안 돼요. 이건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비교 광고를 하려면 자 이거부터 먼저 봅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입증해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할 의무감이 있어요. 비교 광고를 할 때. 자, 그리고 비교의 대상은 자, 요거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교의 대상은 성능이나 기능 및 등급이 같은 것을 비교.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비교를 해야지 완전히 차이가 나는 회사의 제품을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현혹시키는 기만 광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교 대상을 같은 등급이나 기능 비슷한 걸 같은 레벨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자 우리 차는 뭐 5000cc야. 근데 비교 대상이 2000cc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의 새로운 승용차 뭐 X는 뭐 엄청나게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회사보다 100번 힘이 좋기 때문에 가속력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광고했다고 칠게요. 이거는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연히 잘못됐죠. 같은 엔진급에서 같은 등급의 엔진 사이즈에서 비교를 해야지 2000cc하고 5000cc를 비교해가지고 우리 차가 훨씬 더 힘이 좋다, 가속력도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 광고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벌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뭡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만이 1번과 같은 장점도 우리가 비교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삼성전자의 텔레비전 회사예요. 자 삼성전자의 무슨 텔레비전은 같은 경쟁사의 비슷한 등급의 가장 최상위 그 스펙을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고 칠게요. 자, 우리 삼성의 무슨 텔레비전은 LG의 무슨 텔레비전보다 화질이 끝내줍니다. 2배 더 좋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칠게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 삼성의 최상의 그 품질을 갖고 있는 최고 레벨의 텔레비전이 LG 경쟁사인 LG전자의 최상위 등급의 텔레비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화질이 2배나 좋다. 아니면 음질이 2배나 좋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려면 이거는 누구와 봐도 명백하게 LG전자에서는 소송을 거는 거예요. 왜? 걔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LG보다 삼성의 TV가 LG의 TV보다 명백하게 2배 좋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구체적인 공인된 기관에서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서는 재판에서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위험 부담이 커요. 상대방의 상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표현합니까? 비교하고 많이 보셨잖아요. 자사의 기존 제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자사의 기존 모델에 비해서 얼마 뛰어나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비교 대상이 우리의 옛날 제품이니까. 자, 국내의 어느 제품보다도 우리 제품이 뛰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교의 대상이 국내의 모든 제품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최고라는 뜻이 돼요. 이거는 뭐야? 기만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이 심한 거고 입증해야 돼요.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직접 비교 광고는 경쟁 상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삼성에서 LG, LG에서 삼성. 간접 비교 광고는 간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자, 국내 경쟁사에 비해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애매하지만 법적인 처벌에서 벗어나요. 너네 국내 경쟁사 뭐를 이야기했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LG를 감안하고 했겠지만 아니 우리는 경쟁사를 LG가 아니라 뭐 이상한 회사다라고 했다라고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다르고 다른 겁니다. 주로 한국에서는 간접 비교 광고를 많이 씁니다.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콜라 같으면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맨날 서로 싸우죠. 대놓고 얘기하죠. 근데 걔들도 뭐 객관적으로 맛이 2배 좋다, 3배 좋다 이런 표현을 못해요. 이건 소송감이기 때문에 그냥 왠지 뭔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나가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싶은데 펩시 챌린지라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콜라를 한 여러 잔 놓고 이제 아무거나 무작위로 마시게 해가지고 어느 콜라가 더 맛있냐? 물어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펩시를 선택하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뭔가 테스트를 하는 실제적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하여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고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대놓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까는 거 막 비판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를 많이 해요. 그게 비한다면 양놈들은 굉장히 썩놈들이에요. 뭐 대놓고 욕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광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장점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될 수 있는 광고 형태예요. 자, 그렇지만 비교 광고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그죠? 그리고 같은 레벨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레벨의 제품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하면 이거는 현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처벌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사의 기존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2배 향상됐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상대방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뭐 국내 경쟁사에 비해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 이건 법적인 그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표현들이고, 국내에서 이런 표현들이 주로 비교 광고에 사용되고, 이건 뭡니까? 간접 비교 광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웬만큼 됐는데, 자, 7번. 비방 광고. 디포메이션 혹은 슬렌더.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 두 개가. 자, 비방이니까 헐뜯는 거죠. 상대방을 막 욕하고 비난하는 광고. 경쟁사나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상모략하는 거죠. 근거가 없을 때 중상모략하거나 비방, 욕을 하거나 배타적인 표현을 쓰는 거. 니보다 내가 낫다. 막 욕을 하는 거지. 쟤네들 제품은 쓰레기다. 뭐 이런 거.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거를 가지고 비교 광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자, 배타적인 표현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나 제품을 부당하게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비교해서 자기 제품이 우수하다. 결국 경쟁 제품을 배척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타적인 표현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비방 광고는 결국 비교 광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상대방을 막 까는 메시지를 준다면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비방 광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는 아까 6번에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제대로 써야만 좋은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자, 그래서 만약에 근거 없이 상대방을 깐다거나 우리가 더 낫다는 배타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비방에 가깝다. 만약 비방 광고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처벌이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방 광고란 것은 근거 없이 중상모략하거나 그냥 대놓고 욕하거나 배타적인 표현을 쓰는 이런 세 가지의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8번, 9번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말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수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